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무산으로 인해 탄핵 심판이 빨라야 3월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자 정치권에서 위기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박태우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교수,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두 분 모시고 대통령 대면 조사와 탄핵 심판 일정 등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관심을 모았던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특검 측도 큰 고민에 빠진 모습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수사 일정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일단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청와대 측은 협의해오던 일정 다시 연기하고 대면 조사 계획을 다시 조율하자는 입장인데 어떻게 특검 입장을 취할지 좀 궁금해지고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청와대 측에는 굉장히 예민했죠. 왜냐하면 특검 측에서 왜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논평을 내놨고, 특검은 최소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것이 지금 서로 이렇게 대척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한 번은 대면 조사를 해야지 국민에 대한 명분도 있고 또 본인이 죄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소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기와 방법 이런 걸 놓고 좀 아직까지 신경전을 하고 있는데, 특검은 어쨌든 꼭 좀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단지 장소와 시기, 방법을 놓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의견을 보이겠는데, 장소만 이제 합의만 되면은 나머지는 다 이제 합의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대면 조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했던 잘못했던, 잘한 거는 또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잘못한 건 소명을 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 그걸 놓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네요. 네. 네. 대면 조사를 거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특검 측에서 왜 날짜를 흘렸느냐, 공개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특검 측 부인했습니다. 어쨌든 이 이유를 이유로 어쨌든 거부를 했는데 이게 좀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 예. 주장이. 예.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뉴스 앞에는 불평등합니다. 법 앞에는 누구나 다 똑같이 조사를 받아야 될 의무가 생기고 다 합니다. 네. 대통령도 지금 현재로서는 특검의 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과정을 브리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사 지금 비공개라고 해도 조사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 게 본질적인 비공개의 내용이지, 날짜가 나타나는 게 무슨 그걸 트집 잡아서 조사를 갖다 기피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특검법에도 수사 과정을 갖다 브리핑하게 돼 있는데 지금 특검 쪽에서 양보를 해서 그 부분을 갖다 지금 가리고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최대한 대통령 그걸 편의를 봐주는 것일 뿐이고, 특검이 법상 수사 과정을 브리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이 이 내용을 갖다가 공개를 한다고 해서 문제를 삼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하도 여론이 악화되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신뢰가 다시 형성이 되면 조사에 응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건 여론 면피용에 불과한 걸로 보이고요. 즉각적으로 특검 조사에 응하는 게 바로 응해야 된다. 정도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비공개 조사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비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다목적이겠죠. 네. 하나는 우선에 장소 내고 할 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선제압, 기싸움을 하는 게 우선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이렇게 쭉 잘 통제 관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시간 벌기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태극기 집회, 또 새누리당, 청와대 이런 데서 대응을 하고 또 결집도 할 수 있으니까 시간 벌 목적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보려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최순실 씨가 이제 특검에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취조를 받는단 말이죠. 네. 그러면 검찰에서
최순실 씨가 답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질문을 쭉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체크 포인트가 있고 뭐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갖다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답안지를 어느 정도 본 효과가 있겠죠. 그런 다목적 용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거는 이제 좀 재판에 임하는 조사에 임하는 그런 거고요. 지금 탄핵하고 연동을 시켜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특검이 연장이 되고 헌재에서 3월 초에 인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형사 피의자로서 네. 소추가 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불려 나와서 포토라인에 섰을 때 얼마나 그게 큰 일이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최악의 경우겠죠. 그럼 최선의 경우는 무엇일까? 이런 걸 고려를 하면서 지금 시간을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에 대한 바른정당도 이제 그 비슷한 청와대 대면조사 연기에 대해서 일정 유출 문제 삼은 거는 시간 끌기용이다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일단 아까도 박 교수님께서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시간 끌기용 트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근데 바른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을 보면 탄핵에 찬성하고 탈당한 사람들이죠. 새누리당에서. 그렇죠. 그래서 새누리당과 입장하고 좀 뭐 자유한국당하고 이름을 바꾼다니까 새누리당이 좀 다른 입장인데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탄핵을 찬성하고 나가서 보수와 중도층의 표를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촛불 민심 쪽에 기대해서 중도층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이 참 요즘 곤혹스럽습니다. 여러 가지가. 맨 처음에 신문들이 이렇게 보도하고 이럴 때는 의혹 수준 아니었어요? 그럼 국회에서 이거를 의혹 수준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 당시에 의원들이 좀 이거를 좀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될 만할 때 탄핵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야당에 끌려가가지고 탄핵을 이렇게 통과시키고 지금 탈당하라고 저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진행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또 사실이 아닌 것도 밝혀지고 네, 일단 과다한 것도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일단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권도 지금 이런 입장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 끌기 작전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런데 그 특검에서 물론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대면 조사가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그걸 언론에 미리 흘릴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흘린 게 아니고 뭐 특검부 중에 누구 하나 흘렸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날짜는 큰 이유가 큰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날짜는 합의됐으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도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뭐 언론에 흘리면서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보는 거죠. 두 분이 좀 입장이 다른 특검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흘렸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나요? 어떤 일단 게? 부인은 한 상태여서 네, 누가 특검이 한지 모르는 흘렸는지 상황이죠.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은데 어디선가 뭐 흘러나왔겠죠. 청와대든 특검이든 뭐 어디선가 흘러나왔겠는데 그 흘러나온 게 뭐 약간의 합의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사소한 트집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예. 예. 반대로 이제 특검의 네. 반응을 좀 살펴보면요. 어제는 좀 기자회견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네. 네, 네. 아무래도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요. 반대로 특검 측에서 대면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럴 네.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 특검이 어저께는 이제 상당히 양보한 자세, 예. 네. 그 말을 안 하는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다시 이제 청와대식 표현에 의하면 신뢰관계를 네. 다시 형성하기 위해서 예. 좀 몸을 낮추는 모습이었고 오늘 이제 보도를 보면은 뭐 안 할 수도 있다 네. 그런 굉장히 강한 자세를 이제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사들도 일부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특검으로서는 양면 작전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네. 되고요. 특검이 끝까지 대면 조사 노력을 안 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분도 그러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이 모든 조사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특히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뇌물죄 부분이 진전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지난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것도 이 뇌물죄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일시적으로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흘릴 수는 있겠지만 대면 조사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네. 네. 이 특검이 대면 조사하는 것이 실효성과 명분 차원에서 봤을 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좀 둬야 될까요? 실효성 측면이 훨씬 크죠. 왜냐하면 아까도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안종범 전 수석이나 최순실 씨 기타 전 장관들 여러 가지 증인들을 모아서 또 뭐 피의자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자료들을 지금 엮어 놓았잖아요, 특검에서. 그거를 마지막 확인해서 어떻게 보면 활용 점정을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나 대통령 조사를 통한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은 탄핵의 명분이 상당 부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활용 점정인데 실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사의 그런 결정적인 단서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것이 대면 조사가 안 되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늘도 계속 지금 피의자들 불러서 조사도 하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대통령이 말을 안 할 수 없게끔 만드는 분위기와 증거와 자료들을 지금 짜맞추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대면 조사를 안 한다면 나중에 탄핵에 대한 명분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특검 수사가 연장되는 부분도 상당히 이게 중요하게 맞다고 네,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황교안 대행이 이제 그 특검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 자격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만 이게 국가 원수로서 자격이 있는 거고 행정 수반으로 자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특검 연장은 행정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소추위 측의 주장이더라고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헌법상이나 법률상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황교안 총리가 행할 수 있고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지금 황교안 총리의 경우에는 권한 대행의 경우에는 두세 가지 점에 있어서 굉장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출마 여부 문제라든지 네. 이 특검 연장 여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한 가지 좀 권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 국가적인 혼란 상황에서는 모호한 태도를 갖다 취하는 게 혼란을 갖다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클리어 컷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바람직한데. 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입장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예, 해나가야 됩니다. 본인의 거취 문제뿐만 아니라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명료하게 이게 정리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고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장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예. 자, 최순실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12차 변론이 이루어지고 그 헌재 쪽이고요. 오늘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항상 특검 출석이 불응하다가 네. 오늘은 뭐 순우 말 없이 수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뭐 묵비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변호인의 입장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본인이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영장을 지난번에 1차, 2차 영장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나와서 증언한다면 오늘은 지금 스스로 나왔어요. 3차 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하는데 뇌물수수혐의로 왜 나왔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볼 때 아무래도 지금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과연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최순실 씨가 어디까지 개입하는가 이 부분을 집중 오늘 질문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와서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까지 검찰에서 자료를 맞춰서 자기를 지금 신문할 것인지 좀 간을 보기 위해서 오늘 나온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끝까지 안 나와가지고 1차 때는 정유라 씨 그 특혜협박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이렇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2차 때는 아시다시피 미얀마 K 프로젝트에 관여해가지고 알선주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나왔는데 오늘은 거의 뭐 자진해서 나오는 거는 네. 미리 좀 검찰이 어디까지 지금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좀 그걸 파악해 보려고 나온 측면이 있다. 오늘도 역시 뭐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갈 확률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상황은 나중에 좀 나오겠습니다. 네. 네. 자, 대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론조사 발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33.2%로 6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네. 재밌는 부분이 아직 대선 출마도 안 한 황교안 권한대행이 2위를 차지하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오늘 네. 결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추세상으로 보면 문재인
후보가 대세를 좀 굳혀가고 있는 형국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추세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전에도 제가 뭐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지율의 하한선은 지지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상한선은 반대 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의 표를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흡수할 것인가 그걸 머릿속에다 넣고 이렇게 문재인 지지율을 볼 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탈출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세론이라는 워딩은 쓰면 안 된다는 또 그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뭐 타당한 지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이게 반기문 총장의 그 사태로 충청표를 대거 흡수했구나. 그리고 중도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친노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밑바닥이 허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결국은 안희정 지사가 친노의 적자라는 어떤 타이틀을 갖다가 획득을 하거나 또는 한 번이라도 문보다 지지율이 앞서게 되면 역전을 시킬 수 있는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크호스로 등장했다고 평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박 교수님? 하나만. 들어보시고. 예. 네. 그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의 지지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개인에 대한 선호도도 약간은 포함이 돼 있을지 모르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보수층의 결집이다. 예, 샤이 박근혜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지지율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응답층에서 더 대선 때 확 늘어나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무응답층을 이제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태까지 보면 이제 샤이 보수들이 이제 조금 무응답층에 많이 포함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만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뭐 조금 더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걸 플러스 알파 해도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박 교수님은 오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강 국장님 말씀하신 걸 아마 2%에서 들은 것 같은데 역시 문재인 후보의 그런 표의 확장성은 지금 거의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한계에 왔다. 예, 왜냐하면 당의 지지율까지 못 올라가잖아요. 대세론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어요. 좀 우위론 정도까지 대세론이라면 40% 이상 고공행진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과거 우리 대통령 선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45% 55% 나오면 대세론을 가지고 갔어도 실패한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대세론이라는 이야기는 좀 그렇고 우위론이다 이렇게 보고 우위론?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지율보다도 낮은 지금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의 확장성이 문제가 더군다나 최근에 안희정 지사가 급격하게 지금 중도층 더군다나 반기문 총장이 사퇴한 후에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중도층의 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안희정 지사 쪽으로 당의 표심이 어느 정도 조직표 말고 순수한 당시표면 이동을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때 안철수 표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성남시장도 다포 상태 아니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표가 문재인 지금 현 후보가 앞으로 이러한 그 어떤 표의 확장성을 확실하게 하려면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안보 문제에 있어서 좀 유동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표의 확장성 어렵다. 지난 뭐 탄핵 과정에서도 촛불 집회에 나가서 많은 말씀하셨잖아요. 예? 나라의 근본을 바꾸어서 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북한 먼저 간다든지 계엄권과 국군 통수권까지 넘겨야 된다든지 말이죠. 현직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대통령이 해야지 과도 정부 수립을 해야 된다. 탄핵 전이라도 이런 과도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현재 지금 탄핵 진행 과정에 진실이 더 밝혀지면서 많은 중도층이나 국민들이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표의 확장성에 한계성이 보이고 앞으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지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누차 하고 있는 겁니다.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제가 추가로 드려보겠습니다. 안희정 지사와 경선 이후에 결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되든지.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된다면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의 그 표가 그러니까 민주당 표로 오롯이 전달될 것인지 그게 분산될 것인지 이 부분도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빅텐트론이 앞으로 형성되느냐 어느 정도 효과를 있나 손학규, 정운찬, 김종인 씨가 정말로 빅텐트가 아니라 중도 텐트라도 만든다. 3자 구도로 간다면 그 표도 흡수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삼자 구도가 깨지고 정말로 양자 구도로 과거에 51대 49대 싸움으로 이렇게 재현된다면 이재명 안희정표는 당연히 문재인 씨에 갑니다. 그러나 손학규 씨가 참여하는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씨하고 이렇게 흥행몰이를 통해 가지고 빅텐트를 형성한 제3위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삼자 후보 구도 대결이 되지 않겠어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삼지대의 어떤 후보, 그다음에 바른정당은 저는 뭐 조만간에 결국은 새누리당과 협상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삼자 구도가 됐을 때 안희정 현 충남지사 표나 이재명 성남지사 표는 문재인 씨 가기보다는 중도지대로 이동할 확률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빅텐트 형성에 따라서 그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셨는데 강국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안희정, 이재명 표가 오롯이 다 문재인 표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분산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반기문 충청표가 그렇죠. 안희정 표로 많이 가 있는데 그 표가 그대로 다 문재인 표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가 중도 쪽으로 지금 확장한다고 지금 많이 넓혀가고 그렇죠. 있는데 그 중도표는 문재인 후보한테 그대로 다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보다는 조금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 표는 문재인 표로 갈 확률이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그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이렇게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세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일이겠습니다만은 대략 이재명 표는 좀 많이 간다고 한다면 안희정 표는 좀 분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장성의 한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는지요? 저는 그 문재인 후보의 확장성의 한계에 대해서 확장성의 한계라는 말에는 좀 동의를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건 중도 쪽으로의 확장인데 알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가 지금 사실은 빅텐트론 이 말해지는 그 국민의당이나 손학규 전 대표의 그 영역 그 부분으로 확장하지 못하는 데는 사실은 요번에 최순실 사태 나면서 나라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개헌을 하고 그 개혁에는 이제 검찰 문제, 선거제도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갖다가 문재인 후보가 일선을 긋고 정권 교체가 먼저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근본적으로 좀 개혁이 돼야 그렇죠. 되겠다라는 체질 개선을 생각들은 요구하고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소극적이었다. 후보가 소극적인 점들이 예, 알겠습니다. 확장성을 좀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마디만 간단하게 제가 첨언하면 중도 진영의 확장선도 50대, 60대는 상당히 어려운 게요.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든지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중도 진영이지만 50, 60대는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결과 다시 보면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요. 지난주보다 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4위를 차지했는데 자,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 뭐라고 좀 분석하십니까? 그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안철수 대표의 그런 원래 트레이드마크 새정치 또 젊은 층과의 대화를 통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 창출, 제4차 산업혁명 이런 담론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와닿지는 않아요. 물론 정책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우선적인 게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런 새로운 이미지가 많이 퇴색됐고 네. 이제 이 탄핵 정국에서 더군다나 지금 막 어떻게 보면 태극기 민심하고 촛불 민심하고 양극화되는 이런 지대에서 안철수 씨가 이야기하는 담론이 설 자리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제 언론도 그 공간을 상당히 적게 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지금 화두를 많이 갖고 가고 네.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제 혁파부터 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지 이게 궁중에 뜬 이야기처럼 경제 담론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현재 지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될 법이 뭐고 규제 혁파를 어떻게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때 우리 민심한테 좀 호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과 국민의당 3인 경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바른정당은 큰 어떤 흥행은 어렵다는 전망 속에 네, 네. 2인 경선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세 당의 어떤 경선 체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저는 민주당은 이제 문재인 독주 체제에 안희정 지사가 지금 세게 이제 도전을 하는 형국인데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동력을 다시 찾기는 좀 쉽지 않아 쉽지 않다. 보이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제 대결이지만 결국은 이미지상으로는 다 친노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언젠가는
뭐 똑같은 색깔의 집권을 해도 똑같은 색깔의 그 정권이 쓰지 않을까 그런 이미지를 지금 주고 있다. 따라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에는 이 지금 상황을 갖다 돌파를 하려면 똑같은 색깔이 아니라는 걸 갖다 이제 좀 보여주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안희정 지사가 이 중도 쪽으로 가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안희정 지사가 색깔이나 정책을 놓고 조금 더 경쟁을 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 양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저는 뭐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바른정당은 왜 그러냐면 반기문 후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결합할 수 있는 그 찬스를 갖다 다 놓쳤거든요. 놓쳐버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유승민 후보는 새누리당 쪽으로 좀 어떻게 몇 사람만 제거하면 그거 이렇게 흡수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 가치연대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대 정신에는 어긋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바른정당은 흥행을 성공시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당 쪽은 조금 생각이 좀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여태까지 지지율이 좀 가라앉고 있었는데 그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가라앉은 데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주 체제였기 때문에 흥미가 별로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안철수 후보는 뭔가 대안을 제시할 때 굉장히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강하지만 큰 그림에는 좀 약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번에 손학규 의장이 합세해서 손학규 의장은 좀 큰 그림을 갖다 그리는데 능하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일 수도 있고 서로 경쟁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서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흥행을 할 수 있는지는. 자, 새누리당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출마 선언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 원유철 의원, 안상수 의원까지 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지율이 낮아서 여론조사에 들지조차 그러게요. 못했습니다. 예.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지 않는다고 딱 선언을 해버리면 그 보수층의 지지율이 이 세 사람에게 좀 나눠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참 제가 봐도 지금 과거에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에 큰 역할을 하신 분 이인재 후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문수 전 지사 출마 선언한다고 예, 그러고 예. 원유철 오선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뭐 안상수 전 시장도 출마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는데 황교안 현 권한대행한테 표가 쏠리는 현상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친박 핵심 지지층 중에서 특히 이제 태극기 민심을 타고 그 표심이 많이 가 있다. 네. 그러면은 이 세 분이 그거를 껴안을 수 있는 그런 과거의 철학이라든지 정치 행동적인 규범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덜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만에 하나 친박의 핵심을 대표할 수 있는 젊은 후보가 나와서 황교안 씨를 이어받는다면 또 새로운 주자가 그걸 가져갈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는 황교안 대행 체제의 그런 마음이라든지 표심을 끌고 갈 수 있는 후보가 과연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표의 알겠습니다. 흐름은 안 보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우 고려대 교수,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